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박지순입니다. 제 이름을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여성인 줄 알고 이렇게 잔뜩 기대하셨다가 제가 등장하면은 왠지 이렇게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통상임금 주제는 최근에 하도 많이 다루어져서 이제 갑자기 조금 이제는 좀 한풀 꺾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논의가 그동안의 학회, 그 다음에 각종 그 기관의 토론회,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논의, 뭐,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기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고, 문제 해법의 어떤 방향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잡힌 게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전히 시작도 하지 못한 그런 쟁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히 그 발제문의 요약이라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제의 원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법 측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 통상임금 문제가 갖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영향, 효과 이런 문제들은 아무래도 우리 오 박사님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큰 틀에서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이 규범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이 통상임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원인 측면인데요. 통상임금 문제는 뭐 2012년 2월 3월 달인가요? 그 금화리무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 내지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된 것은 지난번 미국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GM 회장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 한 수십 년 된 그런 해묵은 과제 영역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 원인도 사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적 원인입니다.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7, 80년대 우리 경제 성장 정책에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 정책적인 그 과제 영역이 뭐였냐 하면은 이른바 저임금 정책이었습니다. 즉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갔던 것이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위해서 원가를 관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인건비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중요한 어떤 그 디딤돌 역할을 했던 것이 소위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다, 이제 인건비 절감이다 해서 임금 인상 억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후반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6.29 이제 또 뭐 몇 돌 되겠습니다만, 노사 간의 이제 분쟁이 격화되면서 아주 급격한 임금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이 서로 이제 결합되면서 임금 체계가 각 기업마다 임금 체계가 매우 기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전개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본급 비중보다는 어떤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이 특별급여 내지 추가급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래서 거의 뭐 오히려 기본급보다도 그 밖의 급여가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을 정도로 그렇게 좀 기형적인 어떤 임금 체계가 전개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계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임금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이죠. 평균임금은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들이 뭐 퇴직금을 받을 때에 이제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전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받은 걸 총량으로 이제 결합시켜서 전체 총합해서 나누기 그 3개월의 일수를 하면 일당이 나오겠죠.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일일 평균 임금을 가지고 이제 뭐 퇴직금이라든가 휴업 수당이라든가 이제 각종 또 휴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산단위입니다. 어떤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보다는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단위로 이제 처음에 도입이 된 거죠. 시간의 근로라든가 야간 수당이라든가 이 휴일 수당, 이거는 원래 일하는 대가는 그대로 지급하고 이제 추가로 50%를 더 주라라고 이제 법률에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추가되는 가산임금을 계산을 뭘 가지고 할 거냐,
뭐 평균 임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래 되면 굉장히 불안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나중에 다시 또 계산해야 되고 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리 근로자의 이 소위 이제 노동 시간당 그 이 단위 임금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굉장히 미리 확정이 되겠죠. 그죠? 시간당 얼마를 받으니까 거기에 50%를 추가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시간의 근로를 하면 15,000원 이게 딱 정해지는 거죠, 값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계산상의 어떤 용이성을 위해서 이제 동사임금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또 뒤에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어떤 이 임금 체계가 이제 이게 아주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이야기는 기본급과 뭐 보너스 이렇게 임금이 딱 이게 이 정리가 되면 항목이 딱 구성이 되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 안에 엄청난 종류의 수당이 있고 이 수당도 1개월 안에 지급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이 있고 반기에 한 번 지급되는 게 있고 또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게 있고 상여금 같은 경우도 이게 몇 퍼센트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기본급에 뭐 분기별로 지급되기도 하고 반기별로 지급도 하고 또는 연말에 한 번 지급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과연 이 통상임금의 어떤 산정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은 어디까지로 봐야 될 거냐 이게 이제 실무상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됐는데 이걸 해결해 주려면은 결국은 어떤 법 규정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법적 규범적인 어떤 불명확성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불명확성. 이거 법적 원인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회적 원인은 임금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다음에 법적 규범적 원인은 들여다보면 금기법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주고라고만 했지 통상임금이 뭔지 정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아주 상세하게 정의를 했는데 통상임금은 그냥 막연히 통상임금이 50%를 지급하라. 법에서 정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행령에서 이제 이 53년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될 때 통상임금이라는 용어가 법에 들어왔는데 약 30년 정도 지난 82년에 시행령에서 처음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읽게 되는 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코테이션했던 그 표현이 이 82년도 시행령 개정 시에 처음으로 이제 통상임금의 정의로 이제 들어왔는데 문제는 자 근로기준법에 따르자니 요건이 명확하지가 않고 통상임금이란 용어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뭐가 통상임금이냐니까 계속 논의가 그냥 뭐 돌고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령 규정을 따라서 그럼 해야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 법률의 위임도 없이 어떻게 시행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이거는 그냥 행정부가 하기 위한 규정, 행정부가 집행하기 위한 규정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 안 하고 판례에다가 은근슬쩍 넣어가지고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니 나는 이렇게 해석하겠다. 그 말은 그럼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해석한다는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판결문도 그런 식으로 그 정의 규정을 인용해서 쓰고 있으니 어떤 외관을 만들었냐 하면 시행령 규정이 결국 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로구나. 그렇게 한 20년 이상을 또 흘러왔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판례의 문제인데요. 법적 문제 중에서 이제 법령상의 이제 불명확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이제 법원이 이걸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정기적, 일률적은 열심히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에 대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1급, 주급, 월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합의할 때 근로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일용직 근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시급제 알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시급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제로 또 약정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로자가 처음에 이제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단위로 임금 지급을 하기로 할 거냐. 근데 우리 이 근로기준법은 1개월에 한 번 이상을 초과해서 임금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달급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쿼터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반기급이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적어도 1개월에 1회 이상은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은 월급입니다. 순급 가능합니다. 10일짜리로 줄 수도 있고 뭐 2주급으로 줄 수도 있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1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월급이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급여를 산정하는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편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걸 탈법인지 뭐 불법인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월급으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급여를
근데 이 월급을 인상하자니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증가하고 통상임금 늘고 평균임금 늘게 되고 등등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개월을 초과하는 예외적인 부정기급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기급도 생기고 반기수당도 생기고 분기수당도 생기고 연단위 수당도 생기고 상여금도 기본급으로 가야 될 상여금이 이 분기 상여금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이제 정기 상여금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쪽 포션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계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거다. 기본급 비중이 떨어지고 상여라든가 이런 비중이 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연봉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또 사실 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설명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판례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걸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 비록 그런 편법이 있다 할지라도 법령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법원이 입법자는 아니죠.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법령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법령의 최대치가 뭐냐 하면 월급입니다. 월급. 그래서 이제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1임금 산정기, 1임금 지급기에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걸 과감하게 1996년에 포기합니다. 1임금 지급기가 넘어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예컨대 정근수당, 뭐 체력단련비 이런 것도 다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법원은 어떤 규범적인 임금 개념이 아니라 통상임금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 또 근로자가 실제로 느끼는 자기임금, 월급, 급여 이것을 더 중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법원의 태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임금 이꼴 통상임금이 아니고요. 임금이라는 건 당연히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임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어디까지를 평균 임금으로 볼 거냐, 그 중에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볼 거냐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위 임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법원이 지나치게 근로자 보호라는 어떤 최저 기준의 수호자라는 관점에서 뭔가 임금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걸 좀 뭔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어떤 범위를 좀 외연을 확대시키는 그런 어떤 좀 뭔가 이 어떤 기사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발휘된 건 아닌가라는 걸 추측해 보는데 이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함구를 하고 있으니까 법관들이.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아니 그건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일단 법관들은 법률에 따라서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은 1임금 지급기라는 것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기로 정해진 월급 이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해석하지 않은 거죠. 그러고는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뿐만 아니라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넓혀버린 겁니다. 외연을. 물론 시행령 규정에는 총근로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에 연결되는 개념이냐면 도급계약, 도급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총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뭐 연구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그럼 인건비가 미리 정해지잖아요, 그죠? 총근로에 대해서 그걸 다달이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총근로, 이 인건비로 정해진 이 연구 프로젝트의 총 인건비 이걸 갖다가 나눴을 때 어쨌든 이걸 통상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비록 월마다 나눠서 주지만 그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봐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 법원이 뭔가 좀 이 요즘 같이 날씨가 더울 때 뭐 더위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거는 뭐 이것도 우리 법원을 좀 너무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통상임금의 범위가 매우 확대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고 과연 우리 법원이 그 정도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까지 예상하고 지금 그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는 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통상임금 문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고 있는 임금을 중심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아주 현실적인 어떤 관념이 있고 좀 윤리적인 관점에 가깝죠. 도덕적인 기준에 가깝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규범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실무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임금 지급 기간 중심으로 해서 소정근로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시간급이 얼마냐 너는 그걸 따지는 것이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령이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원인을 제공했으니 거기에 대한 법적 원인은 결국 우리 법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점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어떻게 보면 원죄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법원만 탓할 수도 없고 법원도 물론 어떤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렸다기보다는 좀 다소 우리 바른사회 시민연대에서 좀 많이 문제로 삼고 있는 소위 어떤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과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통상임금 문제가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함수 좀 맥락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해법 문제입니다. 통상임금 문제는 어쨌든 지금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가 지금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의 문제는 뭐냐 하면 통상임금은 결국은 이 추가임금, 가산임금, 할증임금을 계산하는 단위다 보니까 이게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될 것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체불이 발생한 거죠. 정상적으로 지급됐었어야 되는데 안 됐다요. 적게 지급됐다라는 거죠. 지급이 되긴 했으나 할증임금이 적게 지급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가 받아야 될 총임금이 이제 이게 저하됐고 낮아졌고 그것이 또 여러 가지 파급효를 이제 미치게 된다. 이것도 이제 제가 또 다음 우리 오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정산해 달라. 이게 소송의 주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정산을 잘못해서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모두 돌려달라라는 소송이 지금 전체 지금 이 쓰라미처럼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이건 과거의 문제죠. 지나간 문제.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엄청난 비용이 이제 드는 문제다라는 게 지금 경영계, 노동계, 그 다음에 정부 각 기관의 이제 어떤 입장 차이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나 우리 이제 노사관계 쪽에서 이제 그 산식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 비용이 드는지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감당하기 어렵다면은 그 원인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인지 이 과거의 문제다 이거. 그러나 이게 그냥 과거니까 덮고 넘어가자 이긴 될 수는 없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거는 줘라라고 해버리면은 그건 집행력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회사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해서라도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문제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계속 혼돈의 상태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그냥 지급 방식을 그냥 정해서 가고 나중에 또 3년 지난 다음 근로자가 또 소급해서 퇴직할 때 못 받은 거 다시 돌려내라. 또 계속 이렇게 소송을 당사자들한테 맡겨가지고 그때마다 그냥 정산해줘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아니면 뭔가 이 통상임금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냐. 답은 명확하죠. 결국은 통상임금의 기준, 범위,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혼란 상황을 다시는 발생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 현재와 미래의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상의 이제 어떤 이 의견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큰 방향이 뭘까? 법 개정의 방향이 뭘까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두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작은 해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큰 해법이 있을 수 있다.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스몰 솔루션이냐 빅 솔루션이냐. 작은 해법으로 가면은 원포인트 해법이 되겠죠.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시 정하자. 뭐 예를 들어서 1임금 지급기 문제를 포함시킬 거냐 뺄 거냐. 뭐 예를 들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로 가자. 그러면 우리 노동계는 판례대로 해라. 판례가 정해준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고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미래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추가 부담도 얼마나 크냐. 우리 기업들 경영 못한다. 이런 안 그래도 지금 고용 70%가 지금 국정과제인데 그 70%는커녕 그 문턱도 못 가고 말이지 기업들이 자초되고 결국 노동시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해법이냐? 결국 이 작은 해법으로는 지금 문제를 풀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지금 사실 일방적으로 노동 측은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줄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게 뭔가 이게 해법이 되려면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 양보하고 따내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어떤 논란이 돼버렸다. 자, 그러면 결국 큰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큰 해법은 뭘까? 결국 통상임금의 문제가 발생된 그 아까 원인이 우리 임금 체계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그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결국은 정상화시키는 것이 방법 아니겠냐. 뭐 단순화시키든 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그 임금 체계 내용을 만들든 또는 그 속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그와 연계된 예컨대 통상임금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연계된 것이 예를 들어서 할증률이 연계되죠.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할증률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다음에 통상임금이 우리가 이제 애초에 1953년도에는 사실 이 추가임금, 가산임금에 대한 할증임금으로서만 통상임금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을 거치면서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확대됐어요. 그래서 해고 예고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해라, 연차 휴가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해라.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문제됐던 육아휴직 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라.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근로자의 실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건 차라리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통상임금은 말 그대로 이거는 가산임금 계산용으로 좀 범위를 좀 제한하고 엄격히 해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몇 가지 이 논점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좀 이 큰 해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해법의 어떤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시행령이 제일 감명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통상임금 내용도 시행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 규정만 바꾸면은 사실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작은 해법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큰 해법으로 간다면 시행령으로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큰 해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걸 정부가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다가 이게 노동계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노동계는 전부 다 이 정부를 타겟으로 해서 또다시 옛날 또 대항쟁을 또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또 모빌리제이션이 가능할 거고 노동계를 그죠? 또 경영계 입장에서는 그럼 기존의 어떤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모두를 양보하고 우리는 추가 비용을 갖다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불법 고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부 지침이라든가 지금까지 관행에 쫓아서 또 노사의 합의의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하루아침 이걸 모든 비용 부담을 경영계가 다 떠나면 또 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불합리하지 않는가 말이지. 그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엄청난 고충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정부가 어느 한편에 서서 문제를 관철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이거는 어떤 정의와 부정의 그 다음에 선거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문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룰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추가임금 시간에 근로를 시켰을 때 얼마를 더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심지어 이건 정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률로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건 하나의 규칙의 문제라고 보고 노사정이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대타협의 어떤 과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지금 시간이 제가 초과돼서 그러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판례의 이 전원합의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판례에서 제일 이상적인 모델은 이런 겁니다.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통상임금 문제가 잘못됐다. 뭔가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 어느 정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원포인트로 통상임금만 고쳐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좀 전체적으로 함께 고치는 뭔가 전반적으로 집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뒤에 혹시 질문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만 판례를 갖다가 지금까지 좀 약간은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확대시킨 측면이 있으니 적어도 이 임금 지급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열어가지고 지금까지 판결을 좀 한번 수정을 하자. 그런 다음에 과거의 문제는 해결해주고 대신에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통상임금 문제를 국회에 또는 노사정에 넘겨서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상임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좀 이 입법 개정으로 간다면은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럴 가능성, 우리 법원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고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